예, 오후 재판을 진행하겠습니다. 특검 측 모두 출석하셨고요. 변호인 측 피고 모두 출석하셨죠? 네. 예, 2시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2시 증인으로 나오신 증인 앞으로 나오시죠. 예, 증인 성함 말씀해 보실까요? 박성재입니다. 예,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했습니다. 예, 증인 박성재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는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56조의 2, 제1항에 따라서 그 전부에 대한 녹음을 명합니다. 증인신문 내용이 모두 녹음되니 발언하실 때는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증인 본인 또는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나 증인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시죠? 예. 예, 그 해당 형사재판과 등과 관련해서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증언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증인의 선서를 한 후 개별적인 신문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증인이 경험한 바를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증인이 선서 후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서사에 따라서 선서해 주시죠.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박성재. 예, 앉으세요. 예, 변호인 질문하시죠. 법무부 유한해광의 정현택 변호사입니다. 제가 증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증인의 지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2월경부터 25년 6월경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에 좀 대고. 네네네.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실로 오기 전 상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증거순번 44번 증인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기록 1387, 1388쪽 그다음에 대통령부터 연락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7시 41분경 도착했다 이런 취지 진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도 이제 보면은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증거 기록 순번 67, 2174면도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증인께서 2024년 12월 3일 날 7시 41분경, 저녁 7시 41분경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셨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예. 당시 그 윤석열은 증인에게 어떠한 말을 하면서 들어오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특별한 다른 말씀은 없으셨고 지금 어디냐 해서 제가 식사 중입니다 하니까 식사 빨리 마치고 대통령실로 좀 오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증인은 이날 역삼동 식당에서 모임에 참석 도중 이 연락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바로 연락받고 차량을 이동해서 대통령실로 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다지 사망입니다. 증인이 예정된 일정을 중단하고 대통령실로 갈 때 어떠한 이유로 대통령이 불렀는지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될 거다 그런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까?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다지 사망입니다. 증인은 이날 대통령실로 가기 전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거나 혹시 국무회의를 열려고 한다 그런 것도 전혀 예상을 못 하셨습니까? 전혀 예상한 바 없습니다. 중거수번 44번 증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1399명입니다. 제시를 하겠습니다. 증인은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다들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셨습니다. 여기 사실입니까? 제가 전혀 알지 못했고 저 외에 다른 사람들도 저는 다들 그렇다고 느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집무실에서의 상황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증거순번 197번 실황조사서 5,860명, 5,867면입니다. 보면은 20시 14분 39초 구경, 20시 14분 45초경에서 지금 증인이 지금 대기실로 입실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대적견실로 지금 들어가는 그 주침문을 통해서 지금 안주변 휴대폰과 유튜브를 시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증인은 20시 14분경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대적견실에서 대기하다가 20시 27분경 집무실로 입실하는 게 맞죠? 정확한 시각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은 맞습니다. 5,867개 실황조사서를 다시 또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위에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집무실에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또 이상민 장관이 또 들어가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증인이 집무실에 입실한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민 해양부 장관이 입실했고 조금 있다가 피고인과 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함께 집무실에 입실한 게 맞습니까? 제가 그날 하도 경황이 없고 이래서 어떤 분들이 어떤 순서로 왔는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총리님과 통일부 장관이 오기 전에 이상민 장관이 왔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기억은 어쨌든 명확하진 않은데 예. 이상민 장관이 오고 다음에 피고인과 김영호 장관이 온 것으로 기억한다. 예. 그런 것이죠. 네. 증거기록 1390면 증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좀 부분인데요. 지금 제가 손을 짚은 그 부분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증인은 윤석열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반대하던 도중 피고인도 들어와 같은 취지의 걱정과 우려를 표하였다 이렇게 진술하셨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예, 저뿐만 아니고 그날 오신 분들이 다 윤 대통령께 계엄 선포한다는 말씀을 듣고는 다 우려와 걱정의 말씀, 반대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혹시 피고인 당시 어떻게 그 걱정과 우려를 표시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 대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받을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다들 제 기억조차도 제가 한 행동조차도 구체적으로 워딩을 정확하게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총리께서는 경제 관련돼서 어려움과 또 대외 신인도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계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2020년 10월 13일자 김영호의 증인신문 녹취서 42면을 제시하겠습니다. 전에 이제 1심에서 김영호 전 장관이 나와서 진술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김영호는 원심법정에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해야 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혹시 증인의 기억도 김영호의 진술과
동일하신가요? 정확한 워딩은 제가 자신 못하겠습니다만 저런 취지로 생각됩니다. 그 2025년 11월 3일자 조태열 증인신문 녹취 24쪽을 제시하겠습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1심에 나와서 진술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보면 조태열은 그 집무실에 있다 이제 대적견실로 나왔잖아요. 예, 그때 나와서 그 피고인과 같이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집무실에서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했다라는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겁니다. 조태열 전 장관이. 예. 근데 그 상황은 때 김영호, 이상민, 조태용 그리고 증인이 함께 그 자리에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조태열 전 증인이. 예. 증인이 생각할 때 이게 사실인가요? 저 부분은 조태열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거라서 그분 생각을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일단은 이제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8-8항은 생략하고 8-1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시한 김영호의 증인신문 녹취서 42면을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태열 신문 녹취서 10쪽도 같이. 변호사님, 네네. 죄송하지만 저게 화면이 잘 안 보이는. 예. 일단은 제가 좀 여기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피고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취지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이렇게 김영호 증인이 김영호 전 장관이 지금은 이렇게 법정에 진술을 한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증인 저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약간 사각이라서 그러신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화면이 다 안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 문서가 가운데로 좀 보이시긴 보이세요? 예. 예, 가운데로 좀 예, 이 정도만 보이십니까? 예, 예.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그 밑에 피고인이 반대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어요. 조금 왼쪽으로 지금 화면에 약간 잘려서 예, 예. 예. 괜찮으신가요 혹시? 예. 안 보이면 안 보인다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 피고인도 반대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국가 신인도 하락이라든지 국가 경제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것들은 충분히 계엄을 재고해 달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될 수 있다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일단 김영호 장관의 진술이고요. 예. 그다음에 내용이 좀 긴데요. 이게 그 조태열 장관이 진술한 내용인데요. 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총님이 들어가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지금 저 장면은 대통령이 나오시면 총님이 들어가신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총님이 중간에 한번 들어가신 것을 기억을 하고 나오셔서 저한테뿐만이 아니라 앉아있는 사람들 다 들었겠죠. 지금은 국무위원들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더 불러야 된다고 대통령님을 설득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제 아랫분에 제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계속 젖어서 앉아서 그날 상황에 대한 걱정과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냐 대통령이 저렇게 왕왕하시니 이걸 어떻게 막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이렇게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진술과 관련해서 김영호 조태열의 원심법적인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국가 신인도 하락이나 국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 등을 이유로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하였음에도 윤석열이 고집을 꺾지 않고 그래서 이제 피고인이 다른 국무위원들로부터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한다 이렇게 윤석열을 설득했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인데 증인이 알기에도 당시 상황이 이런 것이 맞습니까? 저렇기도 하고 저도 총리님께 한 번 더 들어가서 말씀드려달라고 이렇게 손짓도 하고 해서 총리님께서 그 무렵에 들어가신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에게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야 한다. 다른 국무원들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한다라고 건의를 했다고 하시는데 혹시 증인께서 이러한 것도 기억이 나십니까? 그 당시에 그런 이유로 집무실로 다시 들어가셨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직접 듣지 못하셨지만 이러한 건의를 하기 위해서 집무실로 예, 들어간 것으로 예, 알고 있다는 예, 말씀입니다. 예. 고항입니다. 증인은 윤석열이 앉아 있는 집무실 탁자 위에서 처음에 이제 집무실에 들어가셨을 때 그 상황입니다. 비상계엄, 22시, 전국 뭐 그런 그 단어들이 기재된 문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국회에서도 그렇게 답변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건은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계엄 선포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선포문으로 알고 계신 거죠. 10항입니다. 윤석열 또는 김용현이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직접 국무위원들에게 각자 문건을 나누어 주거나 문건에 대해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 기억은 없습니다. 제가 그에 대한 부분이 다른 분들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기억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증인이 직접 받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참석했던 처음에 이제 집무실에 모였던 분들 중에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문건을 받는 것을 보신 적은 없습니까? 보지는 못했는데 제 재판의 영상 자료를 보니까 나중에 총리님께서 대접견실로 나오실 때 문서를 갖고 계신 모습은 봤습니다. 네. 근데 직접 그 문건을 주거나 받는 것을 본 기억은 없다는 예. 취지시고요. 예. 일단 증인 혹시 어떤 거 받으신 적도 증인은 없다는 것이죠. 저는 계엄 선포문을 선서문은 받으셨고. 받은 게 아니고 내 이 앞에 있는 걸 나올 때 챙겨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네. 예. 직접 받은 경우는 어쩌면 앞에 있던 거를 가지고 나온 것일 수는 있겠다 예. 그런 취지신 거죠. 일단 10-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0-2항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또는 김용현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이야기를 한 이후에 비상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피고인이나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설명하거나 그에 관해서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10-3항입니다. 증인이나 윤석열 등에 대한 관련 사건 지금 피고인이나로 바꾸겠습니다. 지금 피고인이나 윤석열 등에 관한 그 사건의 1심 판결문 등에 따르면 당시 윤석열은 김용현과 함께 2024년 12월 3일 22시를 기준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결정한 다음 피고인이나 증인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그 필요성 등에 관한 일방적인 주장만 하였을 뿐 비상계엄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그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 거죠. 예. 10-4항입니다. 증인은 당시 대통령 집무실이나 대적견실에서 계엄 포고령 1호를 혹시 윤석열이나 김용현 등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혹시 그걸 보신 기억은 있습니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포고령과 관련해서 의논한 사실도 당연히 없으신 거죠? 의논이 네네.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계엄 포고령 1호는 계엄사령관 박안수가 24년 12월 3일 23시 23분경 발표하였고 언론에는 같은 날 23시 28분경 이후에 비로소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그럼 계엄 포고령 1호를 처음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셨습니까? 제가 대통령실에 나와서 법무부 과천 청사로 복귀를 한 이후에 간부 회의를 했습니다. 그 간부 회의가 끝날 무렵에 그 참석자 중 누군가가 포고령이 발령되었습니다. 그래서 발령되었어요? 하니까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예 하면서 뭐 휴대폰도 찾아보고 그렇게 했고 그 무렵에 그 회의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포고령 내용을 그렇게 자세히 본 것은 그 회의가 끝나고 집무실에 복귀한 이후에 봤습니다. 네. 그 11항 물어보겠습니다. 그 2020년 11월 19일자 윤석열 증인 신문 녹취도 7면을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변호사님 그 선면을 약간 왼쪽으로 예. 네. 여기 화면 여기 앞에 화면 보이시지 않나요? 요걸 보시고 예. 혹시 보이시나요, 증인께서도? 예. 네. 요 하여튼부터 보면 하여튼 반대하는 취지로
대통령님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는 취지를 얘기를 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게 윤석열이 증인으로 나와서 피고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일단 증언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 밑에도 보면 혹시 피고인이 반대라고 명확하게 표시를 했습니까? 제고해달라고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반대하는 취지요. 반대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떤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저한테는 반대 취지를 했기 때문에 저도 하여튼 총리께 설득을 하려고 그러나 모든 것을 자세하게 다 얘기해 주실 수 없어 제 입장이 되보시면 다르실 겁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취지는 반대였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하니까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증인은 피고인이 집무실에 입실한 후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을 한다는 취지로 대통령님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혹시 직접 들은 기억이 나십니까? 저게 지금 어느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은 대적견실에 있다가 또 들어가셨을 때 말씀을 하시는지 그때는 제가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실은 그게 명확하게 지금 구별이 돼서 증언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윤석열이 나와서 증언을 한 건데, 근데 증인이 이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처음에 집무실에서 만나셨을 때 피고인이 윤석열에게 대통령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 재고해달라 그런 취지로 저런 취지로 총리께서 계속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라는 표현을 꼭 반대다 이렇게 해야 반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2-1항도 생략하겠습니다. 12-2항은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네, 김용은 당시 집무실 안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먼저 총리님과 조태열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석을 반대한다고 하며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총리님은 계시는 하락이 요래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조태열 장관은 대한민국 외교 70년의 성과가 무너진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자신도 대통령의 경제, 외교, 안보 분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한미 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난다라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인가 하니까 반대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기억이 나고 김 의장관도 우려된 취지로 이야기했으나 구체로 뭐라고 했는지 워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렇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제3의 피의자 신분조서입니다. 신분으로 5995년이고요. 윤석열도 보면은 지금 한덕수는 제게 줄창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조태용도 피고인이 비상계엄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윤석열도 피고인이 집무실에서 비상범에 대하여 줄창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윤석열과 김용인을 제외하고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국무위원이 혹시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조태열 25년 11월 3일자 조태열 증인신문 녹취서입니다. 23면을 제출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일단은 조태열 장관이 법정에 나와서 처음에 집무실에 모였을 때 조태열 장관이 입실하니까 피고인이 조태열 전 장관이 외교부 장관이 의견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증인 조태열이 그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 70년이 그동안 쌓아온 것도 무너진다. 그렇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다. 이렇게 진술한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혹시 증인께서 이런 상황이 기억나십니까? 제가 저 두 분께서 저런 말씀을 주고받은 것을 제가 듣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기억은 좀 안 예,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12-6항까지 일단 7항까지 생각을 하겠습니다. 증인은 아까 이제 집무실에서는 문건을 주고받는 것을 못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14항 관련은 조금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대적견실에 나와서는 윤석열이 당시 피고인에게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하거나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주는 것을 혹시 본 기억이 있습니까? 총리께요? 네. 그런 적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증인의 기억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태열 장관의 그 증인신문 녹취서 사면을 제시하겠습니다. 3, 4면이 사면입니다. 여기 보면 조태열 전 장관이 지금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인데 본인이 이제 그 문건을 하나 받았는데 그 외교부 장관이라고 이제 가운데 좀 큰 타자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 그냥 재외 공간이 대외 관계를 안정하라 뭐 그런 취지의 내용이 써 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태열은 원심법정의 윤석열로부터 재외 공간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내용의 기재 문서를 받았다고 진술을 했는데 또 윤석열 등에 대한 재심 판결문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그런 판시 내용도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면 증인이 윤석열이 조태열에게 문건을 건네주는 것을 혹시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 기억은 없습니다. 그것도 기억이 잘안 못 나십니까?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시 증인이 그 계엄 선포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경황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은 조태열은 이렇게 문건을 받은 건 맞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시는 건가요? 혹시? 좀 죄송합니다만 그날 그 상황에 기억이 저 행동조차도 잘 기억이 안 나고 CCTV를 보고도 제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저런 상황에 기억이 없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증인은 현재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네, 14-1항은 다 생략하고 14-3항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실황조서서 5870년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저희 영상으로 한번 그냥 보겠습니다. 주인께서 그 양복 상의에서 이렇게 서류 하나 꺼내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네, 뭐 거의 뭐 꺼냈자마자 바로 그냥 넣는 것 같긴 한데 이때 어떤 문건을 꺼내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저 기억은 저는 계엄 선포문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제가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계엄 선포문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 예. 정도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15항은 생략하고요. 15-1항. 네. (15-1항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16항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은 집무실에서 22시에 생방송으로 비상계엄을 발표한다고 이미 다 뭐 불러놨다. 뭐 방송 뭐 기자들이나 그런 걸 불러놨다는 그런 의미일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한 사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게 집무실인지 대접견실인지 기억이 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방송도 준비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집무실에 나온 이후 대적견실에서의 상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7항입니다. 집무실에서 나온 이후 대적견실에서 피고인과 증인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혹시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집무실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시국 상황과 경험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와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상황에 어떻게 하든지 대통령의 저 경험하겠다는 것을 말려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대화를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재판장님, 지금 저기 변호인 측의 주신문상 저희 서명과 지금 특검 측에 제출해준 저 내용과 좀 달라서 잠시 저희도 지금 약간 신문상으로 주신 항이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나는 것 같은데 한번 지금 그래서 그러신 거죠? 예. 내용을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거. 혹시 이게 버전이 몇 개가 다른 게 있습니까? 신문사항이?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변호인께서 저희 재판부와 특검 측에게 교부한 신문사항 기준으로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네네네. 그게 약간 물어보시는 게 항이랑 내용이 약간씩 틀리는데 그래서 이제 바꿔서 물어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신문사항 자체가 틀린 것인지 조금 계속 의문이 들었는데요. 이게 수정이 좀 되면서 약간 좀 버전이 좀 약간 바뀐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 그러니까 지금 교부한 신문사항을 토대로 해서 물어보시되 지금 뭐 수정한 게 있으면 그거는 네네. 이렇게 변동해서 물어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항은 지금 교부하신 이 신문사항을 기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5-15항 지금 물어봤고 15-1항과 지금 2항은 일단은 뭐 답변에서 일단은 된 것 같아서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16항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증거순번 190조 실황조서 증거기록 5,868명, 5,870명인데요. 이거는 영상으로 좀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증인이 이제 그 피고인에게 그 손짓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뭔가 좀 달라고 하는 거 그런 거 같기도 하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장면? 저 보고도 저 상황에 구체적인 무슨 행동을 한 것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 문건을 달라거나 뭐 그런 어떤 의미로 저런 손질을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시나요? 물건을 달라고 그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16에서 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17항 물어보겠습니다. 그 증인의 그 진술조서 증거서면 66번입니다. 그 증거기록 2154면 여기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면을 약간 네네. 총리께서 여러 국무위원들의 입장을 모아서 여러 번 대통령에 전달한 것을 기억하고 외교와 경제 분야는 좀 더 강하게 염려를 했고 뭐 그렇게 쭉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176조인데요. 이거는 그 증인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신문 67번입니다. 여기에도 다른 사람은 누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총리께서 대통령 설득한다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고 저도 총리님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시죠 하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 달리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거든요. 뭐 증인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다는 예,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런 지금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황조사서 증거기록 5,871년을 보면 일단 화면으로도 나오겠지만 여기 보면 피고인이 일단 대통령실로 이렇게 다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예. 나옵니다. 지금 위에도 지금 있고 들어갔다가 다시 대적견실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증인을 비롯한 일부 국무위원 약간 이거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좀 들어가서 대통령 혼자 있을 때 국무위원들께서 피고인에게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서 대통령에게 계엄을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좀 표명해 달라 그런 요구를 그때 계속 하신 게 맞습니까? 집무실에 대통령 혼자 계셨는지는 우리는 알 네네네. 수가 없고요. 그 총리님과 저희들이 밖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더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이야기를 나누다가 총님께 한 번 더 들어가서 말씀해 주시고 설득을 한 번 더 해달라고 하셨고 총님도 그렇게 들어가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혹시 관련해서 그 국무회의를 좀 소집하도록 대통령에게 요청을 해달라 그런 혹시 그 요구도 혹시 총리에게 국무위원들이 했습니까? 저희들이 집무실 안에 있을 때는 국무회의라는 것을 생각을 미처 못했고요. 밖에 나와서 이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휴대폰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 하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고 어느 분인가가 국무회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건 국무회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총님께도 들었고 총님께서도 그 말씀을 다 이해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반대를 좀 들어가서 대통령께 반대 의견을 좀 표시해 달라는 그런 부탁들도 했었고 예. 그다음에 이후에는 이게 나중에 찾아보시니까 일단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요건들이 일단 있다 이렇게 알게 되셔서 그것도 실은 대통령에게 정식 국무회의를 좀 거치게 해달라 그런 요구를 총리께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두 가지를 다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네. 중에 네네. 그런 이야기를 총님께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들어가셔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피고인은 본인이 그 국무회의를 적극적으로 열자 그런 취지가 아니라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서 지금 의견을 들어보셔야 된다라는 취지로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그런 총리님께서 네네.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헌법에 있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그러면은 뭐 반대 말 국무위 회의를 소집해야 된다라고 이제 해서 의견들을 제시한 이유는 그게 그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좀 정당화하자 그 어떤 그런 의미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좀 다른 취지로 그렇게 다른 의미로 이렇게 요청을 하셨던 건가요? 저도 총리님 1심 판결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헌법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건의를 하는 것이 내란에 외관을 갖춰주기 위한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지는 참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저희들 그런 생각으로 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피고인이 그 반대를 좀 대통령께 가서 해달라고 그 요청을 듣고 국무위원들로부터 대통령실에 들어갔다 나온 이후에 혹시 피고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대통령께서 설득이 안 된다 하는 정도의 표정과 의사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 17-3항. 근데 네네. 그러면서 국무회의를 하겠다고 하셨다고 하는 정도의 말씀을 하셨나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누가 그 말씀을 했다는 거죠? 피고인이 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윤석열이 했다는 말씀인가요? 피고인께서 들어갔다 나오셔갖고 국무회의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시는 것 같다 정도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고 그래서 설득이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 기억이 듭니다. 네, 계속 물어보시죠.
그 1심에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의 증인신문 녹취록 좀 제가 좀 표시하라고 좀 표시를 했는데요. 조태열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1시 29분경 대적견실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지금 국무위원들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된다, 더 불러야 된다, 대통령을 설득했습니다라고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증인은 당시 피고인이 국무위원을 더 불러야 한다고 말하면서 국무회의라는 단어를 혹시 사용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국무회의라는 단어는 총리께서 하셨다기보다는 거기 앉아있는 국무위원들이 이게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가, 그러면 국무회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오고 갔는데 그 이야기를 누가 제일 먼저 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항입니다. 그 당시 피고인이나 혹시 다른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워야 된다, 혹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국무회의를 한다고 하면 최대한 많이 다 참석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연락해서 일부만 소집한다,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전원이 다 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단 말씀이십니까? 소집하고 연락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어떻게 했는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예. 일반적으로 전원이 다 연락받아서 못 온 사람이 있을지라도 일단 예, 연락은 예. 전원이 다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했을 거라고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8항입니다. 그 증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모든 국무위원을 소집하지 않고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그 사정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평소 국무회의 개최할 때는 국무조정실에서 국무위원들을 소집하는 업무를 담당하죠. 사실은 연락만 받기 때문에 누가 하는지도 저희들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네네. 예. 제시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18-2항은 물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위원들을 소집하는 일은 윤석열이 대통령 부속실장 강희구, 수행실장 김정환에게 직접 지시해서 한 것인데 혹시 증인과 알고 있습니까?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18-3항입니다. 18-3항.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위원들을 소집하는 일에 피고인이 관여하는 것을 혹시 보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피고인께서 직접 연락을 하신 부분을 봤냐고요? 네. 국무원들 소집하는데 누구 부르고 누구 어떻게 연락하고 누가 왔는지 계속 확인하거나 보고받고 혹시 그런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총리께서 그런 행동을 하신 것은 저는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18-4항입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윤석열에게 국무위원을 일부만 소집해야 된다고 말하거나 일부 소집할 국무위원 명단을 알려주는 것을 본 적이 없지요. 그 소환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네. 기억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8-5항은 일단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피고인이 2024년 12월 3일 그 계엄 선포 당일에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한 기억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한 사람은 그날 저녁에 국무위원 중에 아무도 없었고 총리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도 일단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없다는 취지인 예. 건가요? 네. 증인의 그 피의자 신문조서 전번 44번입니다. 1393쪽, 1394쪽을 제시하겠습니다. 당시 집무실에 있을 때 공무회를 열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나요? 그때는 그 말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또 그 다음 쪽에 보면 회의적으로 나와 있다가 그때 공매를 해야 된다는 말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어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핸드폰을 뭐 집무실 안에서 찾아보기 어렵지 않았겠습니까라고 이렇게 답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증인은 집무실에 나와 있는데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고 진술을 한 것이죠. 예. 예, 나와서 휴대폰도 찾아보고 국무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뭐 국무회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던 거고, 총리께서는 그 상황에 뭐 더 많은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이라고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혹시 누가 처음 국무회의를 좀 열어야 된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처음 국무회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를 저도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저는 국무회의 하는 게 맞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한 것 같은데, 예. 네네. 헌법을 찾아보고, 제일 처음 그 말을 꺼낸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제가 기억을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축구사 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축구사 2항은 좀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이나 피고인이 당시 그때 이제 국무위원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그 이유가 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건가요? 더 많은 사람이 오도록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하려면 뭐 다 연락을 해놨을 거니까 그 오도록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뭐 특별히 한 명 더 오기를 기다린다 그런 생각은 전 뭐 모르겠습니다. 그럼 잠깐 추가로 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그러면 당시에 일단은 그 몇 명이 더 와야 되는지 앞으로 그래야 의사 정족수가 이렇게 채워지는지 혹시 그거를 그 당시에 이렇게 좀 인식하거나 알고 계셨나요? 기다린 중에 말씀입니다. 처음에 사람이 몇 명이 없었으니까요. 더 많이 오도록 기다리고 있었던 거는 맞고요. 그럼 몇 명까지 와야 정족수가 찬다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매일 체크하는 일이 아니라서 별도로 다른 사람들이 체크하는 일이라서 그 부분에 뭐 한 명, 두 명, 뭐 몇 명이 딱 하는 거는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증인께서도 이 영상을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요 이후에는 보신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 이제 그 김영인 전 국방장관이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몇 명 남았다 뭐 그런 걸 가리친다든지 어떤 그렇게 보이는 듯한 행동들을 하거든요. 혹시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는 저게 어떤 의미다, 어떠한 행동이다라는 거 혹시 제대로 인식을 못 하고 계셨습니까? 그럼? 지금 막 CCTV를 보니까 그런 장면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날 그 상황은 사실은 저도 CCTV 보니까 제가 멍하니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예. 윤석열 대적견실로 나온 이후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증거순번 197번에 실황조사서 제 5877쪽입니다. 여기 보면 그 윤석열은 22시 14분경 국무위원들이 모인 대적견실로 들어와서 22시 15분경부터 국무위원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윤석열이 혹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계엄 선포하기 직전에 방에서 나와서 이제 국민들의 이야기를 하는 그때 나오셨어도 자기가 시국을 보는 상황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국의 어려움 같은 걸 말씀하셨고 계엄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다시피 하셨고 국무위원들이 느끼는 상황 인식과 책임이 대통령이 느끼는 상황 인식과 책임과 다르다. 내가 책임지고 하는 거다. 조 때 하셨는지 그 뒤에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대통령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셨던 거 아닌가 기억을 합니다. 당시 그러면은 뭐 증인이나 다른 국무위원들 피고인을 포함해서 다른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에게 말을 끊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거나 계엄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좀 더 강하게 표명하나 혹시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혹시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순서대로 다들 이 상황에 대통령께서 계엄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시면 안 된다는 그거에 전부 다 방점을 찍고 총리께서도 그 형태로 계속 반대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저 상황에 누가 더 뭐 일어나서 반대한다 이래 말씀을 안 드려도 총리께서 전부 다 그걸 아시니까 대통령께서도 저희들이 다 반대하니까 하신 말씀이 국무위원들이 느끼는 상황 인식과 책임감하고
대통령이 느끼는 상황 인식과 책임감이 다르다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반대한다는 걸 본인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대적견실은 배포된 문건 관련해서 21항 관련 모르겠어요. 증인은 김용현이 대적견실에서 강의로부터 문건을 받아서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준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런 부분도 영상을 보니까 네.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이때 나눠준 문건이 비상계엄 선포문인 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뭐 얼른 예 눈으로 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CCTV 영상을 보면은 피고인이나 조태열 장관이 이렇게 같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 그 앞에 문건이 좀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는 뭐 확인할 수는 없는데 혹시 그 문건들이 어떤 것인지 혹시 증인 알고 계십니까? 저는 계엄 선포문 이외에 다른 문건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있었나요? 다른 문건이? 22-2항 물어보겠습니다. 시장제로서 5,870명입니다. 이 시간 2항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대통령 담화원 발표 이후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증거기록 197번 실황적으로 5,882쪽을 제시하겠습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22시 31분경 대적견실로 다시 돌아왔죠.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공무원들이 쭉 피고인과 국무원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예. 혹시 그때 어떤 이야기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계엄을 선포한 이후니까요. 계엄을 뭐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 본인이 말씀하시고 여러 부처의 장관들인데 뭐 가서 이런 일 잘 좀 챙겨달라 하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당시에 그 윤석열이 피고인에게 비상계엄 상황에서 그 총리로서 피고인이 해야 될 구체적인 그런 조치 사항을 지시하거나 혹시 지시 문건을 준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제가 조사받을 때 보니까 특검 측에서 제시하는 문건에 이래 보니까 총리도 그게 대상이 아니었고 법무부 장관인 저도 그 지시 사항에 뭘 전달하는 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당시에 총리 피고인에게 어떤 문건을 주는 걸 본 기억은 없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윤석열이 당시 최상록 전 경제부총리에게 지시 문건을 주는 걸 혹시 본 기억은 있습니까? 총리께서 최상목 장관인데 윤석열이 그 최상록 전 부총리에게 그거는 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 본 것 같다. 예, 예. 24항입니다. 증거 순번 197번, 5,883쪽. 네, 요거는 영상 혹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돌아서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서부터 이후에 증인과 이상민 장관이 이제 나란히 앉아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 강희구 실장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 강희구 실장을 좀 이렇게 오라고 손짓을 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있습니다. 네, 그 관련인데 잠깐 보시고. 그래서 강희구 실장이 지금 지금과 이상민 장관, 특히 이상민 장관 옆으로 가서 지금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혹시 저렇게 그 지금과 이상민 장관이 같이 강희구를 손짓을 부른 것처럼 보이는데 혹시 저렇게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저 행동을 하기 전에 제가 이상민 장관께 누가
지금 참석했는지 정도는 확인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상민 장관이 저기 앉아 있는 강희구 부속실장인데 전화를 한 게 아닌 이렇게 오라고 한 게 아닌가 싶고, 저도 그러면서 강희구 실장이 보여서 눈이 마주쳐서 이렇게 오라고 손짓한 거 아닌가,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윤석열이 대적견에서 이제 퇴실을 하고 어쨌든 그 증인은 누군가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하고 가야 된다. 그럼 혹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까? 저 다음 장면을 제가 보니까 저랑 제 옆에 있는 송미령 장관이 나가다가 도로 들어오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 상황에서 그걸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네네. 이제 다 일어나서 나가는 장면에서 나가다가 말씀대로 이제 예, 제가 증인이 먼저 나가셨고 네. 제가 벌써 나갔지 않습니까? 네. 나갔다가 도로 들어왔는데 저때 누군가가 서명하고 가야 된다고 해서 저하고 그 나가던 사람이 도로 들어온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누가 했는지 기억은 예, 안 나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때 그러면 그 출석해서 이제 지난 길에 이제 그 증언을 이상민 장관이 이제 증언을 했는데 뭐라고 그때 증언을 했냐면 25-2항입니다. 출석한 사람이 누구인지 서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증인의 기억도 맞습니까? 저는 서명이라는 거는 국무회의 참석할 때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네네. 서명이라는 용어는 제가 쓰지 않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누가 왔는지 확인 정도는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증인의 기억에는 어떻게 서명이 아니라 누가 왔는지 출석 여부는 좀 확인을 하는 게 맞겠다. 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우리 이름을 쓰는 것도 있겠지만은 누가 관계자가 누구 참석자라고 하는 적어 놓는 정도만 해도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누군가 서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약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서로 논쟁이 좀 있었던 거잖아요. 저도 나가다가 도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말한 서명이 혹시 부서의 의미입니까? 아니면은 그건 아니고 누가 출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어떤 저는 그런 의미로 후자의 의미로 본인 예, 저기 증인께서 이해하셨습니까? 실제로 국무회의석상에서 서명을 하거나 부서를 한 기억은 저는 없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부서나 서명을 한 그런 적은 없기 때문에 예. 당연히 부서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는 예. 취지신 거죠. 그 25-5항입니다. 그 당시 피고인이 이런 대적견실에 퇴실하기 전에 증인이나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하고 가야 한다 이렇게 혹시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지시한 혹시 기억이 있으십니까? 총리께서요? 네. 저는 총리께서 그 말씀하시는 걸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그 25-6항을 모르겠어요. 송미령의 증인신문 녹취서입니다. 25년 11월 10일자 그 29쪽입니다. 14쪽이라도 얘기해서 오타에서 29쪽을 보면 이 서명과 관련해서 송미령 장관이 법정에서 1심 법정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누군가 서명하러 가라는 말이 있었을 때 피고인이 그러니까 우리 피고인이 서명은 개인 본인 판단대로 해라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는데 혹시 증인도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총리께서 저 말씀하셨는지도 기억이 없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증인의 그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수문 67번 1189쪽 증인이 조사받으시면서 계엄에 동의했는지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는데 전혀 아닙니다 하면서 나는 한 총리는 그날 저녁 제일 고생한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하셨어요. 예. 이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사실 총리께서는 국무회의에 뭐 부의장이기도 하시고 저희들 내각의 제일 책임자이시기도 하니까 그날 저녁에 대통령을 설득하신다고 여러 가지 고생을 한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총리께서 국회에서 나와서 답변을 하실 때에 그날 저녁에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그래서 국민들께 죄송하다 하시는 말씀을 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그날 저녁에 대통령을 설득하는데 실패했지만은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반대를 하기 위한 고생을 했다 그렇게 좀 저희가 이해해도 맞겠습니까? 반대라는 그 말보다는 대통령께서 계엄을 하겠다는 생각을 접도록 하는 설득을 하는데 저희들이 실패했다. 예, 네. 결국은 그 말이 똑같은 말일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특검 측 반대 신문하시죠. 네, 1번은 생략하고 2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이 조금 전에 변호인하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금 계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셨는데 피고인이 이렇게 이 워딩을 써서 말을 했다라는 건지 아니면 증인이 생각하기에 그런 취지로 들렸다 이런 제가 건가요? 말씀드린 건 제가 저 특검에서 조사받을 때도 내가 그 전제를 달고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 시간이 꽤 흘렀고 기억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제 그 말씀드리는 것을 상따옴표를 써서 표시하지 말아 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도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단어 자체까지 정확하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취지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셨을 때는 지금 비상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피고인이 말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게 지금 증언하셨던 부분하고 같은 취지의 말씀이신 건가요? 예. 네. 그러면 증인이 이렇게 판단을 해서 생각을 했다라는 이유가 피고인이 당시 집무실 안에서 어떤 말을 했기 때문인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여쭤볼 건데 조금 전에 증인이 말씀하셨던 거는 경제 우려 그리고 대외 신인도 두 가지를 언급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단어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또 조사받으셨을 때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아요라고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것도 맞는 말입니까? 저부터 제가 했는 말조차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건데 이제 증언을 하러 나오게 되면서 총리께서 무슨 말씀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총리께서는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하시면서 지금 계엄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다시 또 말씀하신 부분이 마치 또 피고인이 지금 계엄을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던 것처럼 지금 증언을 하고 계신데 그게 아니라 피고인이 했던 말은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지고 대외적인 신인도가 엉망이 된다 이런 단어 경제와 대외적 신인도 두 가지만 언급을 한 거고 계엄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한 적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은 그 표현을 반대를 하기 위해서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느냐 안 했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총리께서 말씀하신 게 그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취지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씀드린 예. 겁니다. 그 이상민 전 5번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이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이제 피고인이 집무실에 들어와서 피고인이 별 말이 없었다라고 진술을 하는데 그래서 증언하고 증인의 진술하고 다른데 어떤가요? 저도 지금 제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들 와서 이야기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 참 사람의 기억이 다 참 믿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상황에 그 기억이 다 다를 수 있고 기억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증인은 2024년 12월 4일 14시경 총리 공간에서 피고인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등과 소위 당정대 회동을 한 사실이 있지요. 그 이름이 당정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원님들 그다음에
비서실 몇 분, 그다음에 총리 저 이렇게 참석한 회의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7번은 생략하고 8번으로 하겠습니다. 그 증인은 그 자리에서 회의 내용을 직접 업무수첩에 메모를 하신 거죠? 업무 수첩 아닙니다. 그럼 어디다가 기재하신 개인 건가요? 수첩입니다. 개인 수첩에다가 직접 기재하신 예. 거예요. 그러면 이 2025년 8월 25일 날 증인이 주거지에서 이 메모지에 작성하신 요걸 사진 촬영의 방법으로 압수가 되었던 거죠. 예. 예. 거기에 기재를 한 거 보면 피고인이 그 이제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경제 안정 노력 대외 신인도 이렇게 말씀하신 두 단어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럼 피고인이 그 당시에 이 말만 했던 것이 맞다라는 건가요? 그거는 그날 여러 가지 총리께서 의원들이 오셔가지고 뭘 말씀을 하실 때에 총리께서 하여튼 이 상황이지만은 내각에서는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잘 하도록 하겠다 한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아까 20-1번 질문하셨던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제 10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26년 1월 7일 본인 재판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뭐 자신에게 야당으로부터 역공을 당할 수 있다라는 등 이런 식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하지 않아서 이제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아쉬워하는 취지의 그런 진술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진술만으로 보면은 그 집무실 12월 3일 계엄 당시에 집무실과 대접견에서 피고인과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의사를 제대로 못했던 것이 아닌가요? 그거는 여러 지금 그 정언이 제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날 저녁에 계엄을 해야 된다고 찬성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이제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증인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당시에 증인께서는 그 계엄 대통령 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그 아무도에는 김용현 장관도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요. 근데 왜 아무도라고 자꾸 강조를 하시는지 그게 제 의문입니다. 김용현 장관하고 지금 여기 대적견실에 있는 사람들하고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11번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바꿔서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포고문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계엄 선포문. 네, 선포문. 제가 포고문이라는 단어를 썼던 이유가 제가 썼습니다. 예, 증인이 조사받으시면서 선포문이라는 단어와 포고문 단어를 혼용해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선포문, 포고문 두 단어가 다 모두 선포문을 의미하는 단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선포문은 집무실에서 받은 건가요? 아니면 대적견실에서 받은 건가요? 저는 그거 집무실에서 제가 접어서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그러면 그 선포문을 받는 것을 보신 것도 있습니까? 집무실 안에서 받는 걸? 지금 그 장면들이 제가 내가 멍하니 있어서 넋을 놓고 있어서 못 봤는지 어쩐지 다른 사람이 어떤 문서를 받는 것은 저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네. 증인은 조금 전에 이제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에서 포고령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셨는데 예, 맞나요? 예. 그 피고인은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포고령을 집무실에서 받았고 이를 읽어보았다라고 진술을 하셨었거든요. 예. 그러면 증인의 진술과 다른데 어떤가요? 제가 받았다고 한 건 피고인은 아니에요. 예. 집무실 안에서 예. 포고령을 받고 읽었다라고 진술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네. 총리께서 무슨 문건을 갖고 있었는지 제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증인이 집무실에 와서 자리를 비우지 않았죠. 그 총리인 피고인이 그 자리에 같이 들어와서 대적개시로 동시에 나올 때까지는 그죠. 예.
14분하고 15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6분입니다. 이제 증인이 검찰에서 조사 당시에 말씀하셨던 거 보면은 나는 비상계엄 선포문 한 장짜리를 본 것 같아요. 제 앞에 한 장이 있었어요. 포고문이었어요. 문장인지 모르겠는데 한 장이었어요. 그것은 김용현 장관이 놔뒀을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신 걸로 기재가 되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들어가서 앉았을 적에 한 장짜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17번을 생략하고요. 18번을 물어보면서 영상을 하나 틀겠습니다. 22시 17분부터 대적교실 영상입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증인의 앞자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까 주신문 때 보셨던 영상입니다. 조금만. 네. 여기서 안주머니에서 문서를 꺼내서 메모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조금 더 넘겨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하나는 옆에 문건이 하나가 증인 옆에 하나가 놓였습니다. 네. 잠시만 다시 보면 문건을 이제 똑바로 하나를 정렬시키시고 지금 들고 있는 문건이 한 장을 들추는데 그 밑에가 한 장이 더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요. 네. 정리하면 일단 증인은 가슴속 안주머니에서 2장 이상으로 보이는 2장일 수도 있는 그 문건을 꺼내서 보는 장면이 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앞쪽에서 다시 건네받았던 서류 바닥에 놓여 있는 이렇게 지금 순간 증인의 앞에 있는 문건은 총 3종류의 문건이거든요. 네,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증인이 가슴속에서 꺼냈던 문건이랑 저 지금 김용현 전 장관에게 전달되려다가 말았던 저 바닥에 놓여 있는 문건이 동일한 내용인가요? 저는 계엄 선포문 한 장은 확실하고요. 그 나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으며 저기 앞에 있는 문건이 계엄 선포문이었는지도 지금 기억이 불명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관계자들 증언들과 진술들에 의하면은 이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전달되려고 말했던 저 문서는 비상계엄 선포문이 맞다라는 증언들 진술인데요.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문은 저때 저 순간에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쭤봤던 거는 안쪽에 있었던 문건하고 같았는지를 다시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글쎄요. 제가 저 문건이 비상계엄 선포문이면 똑같았을 거고요. 19번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듯이 비상계엄 선포문은 대적견실에서 나눠주는 장면들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증인이 집무실에서 수령한 문건은 포고령과 대통령의 법무부 지시사항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지시사항 문건이 예.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니까 아니, 대답하시면 됩니다. 저인데 질문을 하시니까 저는 그런 거 받은 적이 없습니다. 포고령도 아니라는 건가요? 예.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다. 2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인은 집무실에서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나요? 집무실입니다. 집무실에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격한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무회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게 대적견실로 나온 이후이고
그 이후로는 저는 집무실로 다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러면 집무실에 있을 때 증인과 피고인이 같이 있는 그 순간에 피고인이 국무위원을 더 불러야 한다 이런 말을 아까 들은 적 없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그게 이제 더 불러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어느 순간에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집무실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든다는 거죠. 아까 그래서 변호인 신문할 때도 그 장소가 어딘지는 난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증인은 대접견실에서 피고인에게 집무실에 들어가서 다시 말씀드려보라라고 이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다시 말씀드려보라는 거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네. 계엄을 말리는. 아까 이제 변호인 질문에서는 뭐 설득해보라 이런 그게 취지셨다라는.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피고인이나 증인이 설득이란 단어를 썼었어요? 그 순간에 대화를 나누실 때? 설득은 뭐 이게 못하게 하셔야 한다. 뭐 그 표현을 지금 설득, 뭐 반대 이런 말씀하시니까 그 당시에 표현이 누가 어떤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전부 같은 취지로 계엄을 말려야 한다. 그 말리는 방법이 결국은 설득 아니겠습니까? 그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왜냐면 아까 증인이 피고인이 이제 다시 그 피고인이 접견실로 혼자 그 집무실로 혼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피고인이 그 설득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들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그 피고인은 그런 단어를 말을 한 적이 표현만, 없다고 하거든요. 네. 표현만 제가 그렇고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국무회의를 하기로 받아들였다 뭐 이런 정도를 했고 고집은 여전히 한다. 그럼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이거 지금 이제 안 하겠다고 하면 더 이상 뭐 할 필요도 없는 건데 더 뭐 어떡하고 한다는 거는 지금 설득이 안 됐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좀 전에도 말씀하셨던 고집이라는 단어를 피고인이 말을 했어요. 총리께서 고집이라는 말을 썼나. 하여튼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다는 부분으로 저희들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고집을 꺾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듣고 왔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참 지금 검사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답답한 부분인데 용어나 그 사용한 단어를 저희한테 물으시면 저 답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증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본인의 추측성 진술과 아닙니다. 아니, 상대방이 그 말을 했던 거를 들었던 사실과 혼용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서 그걸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다시 질문드리기입니다. 이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사실이 아니라 증인이 피고인이 말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 듣고 추측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그 용어가 그러면 국무회의를 하기로 받아들였다 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고집을 꺾지 않는다 하는 거는 총리님 태도를 보고 제가 생각을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이 진짜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고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이 답답합니다. 예. 22번은 생략하고요. 이걸 바꿔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변호인이 증인에게 질문한 것 중에서 피고인이 다른 국무위원들을 부르는 소집하는 출석하라는 연락하는 거는 이런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아까 증언을 하셨는데요. 피고인이 송미령 장관에게 그 출석과 관련돼서 전화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셨나요? 대접교실에서. 저희들이 총리께서 전화를 누구인데 한다고 해도 누구인데 전화하는지 뭐 하는지를 알 수는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증인의 바로 앞에서 전화로 통화를 하셨던 장면이라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런 장면이라도 누구랑 통화하는지 무슨 일인지 그건 저희들이 네. 통화 내용을 듣지 않는 이상 알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통화 내용을 모르신데도 단정적으로 피고인이 다른 국무위원들을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를 본 적이 없다라고 단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거거든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리께서 국무위원 소환을 연락하시는 경우가 있는지 제 기억에는 네. 그게 정상적이거나 평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는 네. 겁니다. 예. 네.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증인이 국무위원들이 몇 명이 더 와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뭐 잘 몰랐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국무회의가 개최가 돼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러 나갈 그 순간보다 조금 더 앞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번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와서 나가시려다가 증인이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말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CCTV 영상에. 그 장면 혹시 기억나실까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도 그 장면은 특검에서 수사할 때 안 보여줬었습니다. 저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CCTV 영상을 특검 측에서 필요한 장면만 보여준 것만 봤는데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영상 자료를 제가 증거로 제출받고 보니까 뭐 저 기억은 대통령을 만류한 기억밖에 없고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럼 그 장면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시는 건가요? 손을 흔들면서 못 나가게 이렇게 손을 흔들고 이렇게 하시는 거 있는데요. 제가 못 나가게 하니까 대통령이 도로시더라고요. 제가 만류한 거 아닌가 그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23번 좀 바꿔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증인은 이제 이상민 전 장관에게 이거 누가 참석했는지는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 말을 이상민 전 장관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영상을 보시면 제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네. 옆에 왼쪽 편에 송미령 장관이 있고 그 옆에 이상민 장관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상민 장관인데만 내가 누가 왔는지는 확인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제가 뭐 지금 워딩이 조서부터 지금 조금씩 다를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제 말씀드린 취지는 누가 왔는지 확인 정도는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상민 장관이 강의구 부속실장을 부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강의구 부속실장을 부르는 걸 보고 나도 강의구 부속실장하고 눈이 마주치니까 오라고 손짓하면 바로 이상민 장관인데 갔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네. 당시에 이제 그 안에서 있었던 대화, 이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장면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서명이라고도 말을 하는 영어로 사인이라고 말하는 부분, 성명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대화가 있었던 거는 맞나요? 제가 저 변호인 신문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명을 해라 마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안에 있을 때부터 들었으면 서명을 안 한 상태에서 나간다고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일어서서 나가는데 누군가가 서명하고 가야 된다고 서명하고 가시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도로 들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 그 안에서 누가 서명하고 가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복도에 나가다가 들었거든요. 그 25번을 바꿔서 질문하겠습니다. 피고인도 일단 참석했다는 의미로 서명할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자신이 피고인도 그 자리에서 말을 했다라고 수사기관에서 특검에서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요. 피고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를 증인이 지금 들었던 건 아닌가요? 저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안 보이는 상황이 좀 있지 않습니까? 복도에 나가서 없는 상황.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최상목 전 장관하고 조태호 전 장관, 송민호 전 장관이 안에 같이 다 들어와서 이제 최상목 전 장관이 서명하고 가지 않겠다, 나는 안 하겠다라는 취지로 계속 말을 했을 때 피고인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당시가 약간 어수선했거든요.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네, 그 부분은 증인이 좀 원하시니까 화면을 한번 띄워봐도 예, 되겠습니까? 예. 화면 띄워 보시죠. 띄운 다음에 다시 질문. 예.
그 해당 화면을 한번 보시고요. 나가다가 다시 들어가 앉고 네, 증인이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강희구 부속실장이 우측에서 들어와서 국민들에게 말을 한 장면. 이 장면에서 최상목 전 장관하고 조태열 전 장관, 송민희 장관이 있고 여기에 이제 증인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장면이거든요. 피고인은 어디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피고인은 여기 지금 제가 표시한 근데 우측에 있습니다. 총리께서 그 말씀을 언제 하셨다는 거죠? 이때 이 최상목 전 장관하고 조태열 전 장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저 기억이 잘 없습니다. 그럼 이 조태열 전 장관과 최상목 전 장관이 이때 당시 했던 말씀은 기억나세요? 그 부분이 정확하게 기억은 없고요. 두 분인가 최상목 장관님이 서명 안 하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 기억은 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네. 피고인 측도 네. 증인께서 아까 이제 포고령을 실은 방송 통해서 확인했다고 아까 이제 저희 변호인 신문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방송이 아니고요. 네. 회의 중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네네네. 예 포고령이 떴다. 그러니까 그 인터넷으로 확인했다는 거죠. 그 휴대폰이지 뭐, 휴대폰으로, 예, 네. 그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러냐고 하니까 막 여러 사람이 저도 그때 찾아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법무부 가서 실은 비로소 확인하셨다는 거고요, 그렇죠? 법무부 회의 끝날 무렵에 네네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대통령실에 있을 때 증인이 계실 때야 만약에 포고령을 보거나 확인했다면 예. 그 내용을 기억을 못 하실 수는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그 국무위원들의 어떤 요청으로 피고인이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계엄을 선포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취지의 요청을 이제 대통령께 전달하고 나왔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 나와서는 그게 성공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그렇죠? 근데 증인이 그게 구체적인 그런 단어나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 안 나지만 그러한 취지로 들어가셔서 그러한 취지로 나와서 이야기들을 국민들에게 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로서 기억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아까 단어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단어는 기억 안 나시고 단어는 기억이 안 나는 기억 안 거고요. 나겠지만 그런 취지와 행동이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증인의 생각이 아니라 사실을 기억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나 그런 그런 행동을 기억하시는 행동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약간 예. 그게 좀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행동을 보고 지금 검사님께서는 그걸 내가 판단한 거 아니냐고 네. 하셔서 예. 네, 다 물어보신 건가요? 예, 재판부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 아까 대접견실에서 윤석열이 대접견실로 나가서 이제 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 순간에 증인이 대통령을 만류했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때 만류를 어떤 내용으로 하신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너무 짧은 화면이라서 저도 그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냥 안 된다고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조사받을 때는 전혀 저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때 혹시 국무위원이 더 와야 되기 때문에 국무위원이 더 오는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라는 취지로 혹시 만류하신 것인가요? 글쎄요, 제가 그런 취지로 했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지금 아까 절차적인 측면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증인은 당연히 거쳐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라는 취지신 거죠? 밖에 나와서 헌법 조문을 보고 그게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는 국무회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국무회의가 심의 사항이라도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한다면 최소한 의사 정족수는 충족을 해야 그 다음부터 뭐가 뭐 국무회의가 뭐 성립됐느냐 안 됐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럼 의사 정족수는 누가 그걸 체크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소에는 지금 저희들- 평소랑 다르잖아요. 예, 지금. 다른 그 당시 그날도 누가 정확하게 체크하고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국무회의 심의라는 부분을 뭐 증인도 언급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증인이 언급하기 전에 다른 분이 국무회의 심의라는 말씀을 하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누가 최초에 국무회의 심의라는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예,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예. 근데 증인도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 거 아닌가? 예. 그러면 증인이 헌법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요. 예. 증인이 그 말씀하기 전에 예. 다른 분이 국무회의 심의라는 부분을 언급을 먼저 하신 건가요? 제가 그 말씀을 누가 제일 먼저 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아니, 그러니까 나지 누가는 않습니다. 잘 모르시겠는데 누군가는 하여튼 증인보다 먼저 국무회의 심의라는 걸 언급하신 건 맞아요? 그러니까 증인이 최초에 그렇게 국무회의 심의라고 언급하신 거는 아닌 거고요. 저도 그 찾아볼 때에 그 누군가가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내가 그 조문을 찾아본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예, 증인에게 뭐 더 물어볼 거 혹시 있으실까요? 예, 증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원래 예정돼 있던 세 분의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는 모두 마쳤고요. 일단 오늘 진행된 증인 신문 절차 등과 관련해서 뭐 특별한 의견 있으실까요? 특검팀 어떠십니까? 재판장님께서 저희한테 할 기회를 주셔서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그 변호인 질문 중에 두 가지 정도가 그 전제가 잘못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 의견서로 좀 정리를 해서 제출하게 예. 됩니다. 피고인 측은 어떠신가요? 뭐 오늘 증인 신문 절차 등과 관련해서. 예. 혹시 추가로 그 지금 다음 길에 CCTV 동영상을 통한 변론이 계획돼 있고요. 그거 외에 뭐 다른 추가로 신청할 증거나 진행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먼저 특검 측 있으실까요? 예, 없습니다. 예, 변호인 피고인 측은요? 네네. 그 국회에서 그 피고인이 이제 그 발언 앉아서 말씀하시면 돼요. 발언한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가 좀 그 속기록을 좀 저희가 구해서 좀 증거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예. 서증으로요. 예, 서증입니다. 예. 예. 그밖에 뭐 특별히 지금 검토하고 계신 증거 신청은 없으신 거고요. 예,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저희가 기록을 좀 검토하는 과정에서 특검 측에게 몇 가지 좀 그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성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고인이 김용현으로부터 받았다는 비상계엄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를 좀 밝혀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기록을 검토해 봐도 비상계엄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그 교부하였다 그런 내용들은 언급이 돼 있는데 그게 최상목
조태열과 같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걸 갖다 저희가 확인할 만한 그런 내용을 찾질 못했거든요. 저희가 뭐 충분히 못 찾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부분 특검 측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국무총리인 피고인에게 어떠한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인지를 조금 뭐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그게 어떤 증거를 보면은 뭐 언급이 돼 있다든지 확인이 가능하다든지 그런 걸 좀 밝혀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무회의 심의외관 형성과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지시 이행 논의 관련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대해서 피고인을 부작위범으로도 기소한 것인지 여부와 만약 그렇다면 중첩되는 사실관계에서 자기범과 부작위범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원래 이 사건이 특검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다가 1심 공판 진행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그다음 내란 주요 임무 종사가 태길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요. 근데 이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 임무 종사는 그 범죄 내용이나 경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1심 절차를 저희가 살펴보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부분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자기와 부작위가 다 포함되느냐라고 아마 확인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신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거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가 태길적으로 추가되기 전으로 저희가 그 확인이 되고 있어서 그럼 내란 중요 임무 종사도 마찬가지로 부작위도 방조와 똑같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그게 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1심은 물론 그게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전제하고 아마 판단을 나아가서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가 이런 검토하고 생각하기에는 이게 방조와 일단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는 건 약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1심에서도 일부 그런 언급이 있는데 사실관계가 꽤 중첩이 되는데 자기가 인정이 된다면 자기를 먼저 판단하고 그것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자기가 별도로 지금 검찰 측이 주장하고 기소를 하셨는데 거기에 관련된 부작이라는 것이 별도로 동시에 성립하는 것인지 성립한다고 주장하신다고 한다면은 법리적으로 어떤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그 점은 조금 구체적으로 좀 의견을 밝혀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검 측의 변호인 측은 그 특검 측의 항소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특검 측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을 아직은 이제 그 준비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그 전반적으로 한번 내용을 보시고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내용 중에 보면은 뭐 1심에서도 일부 주장이 됐던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위증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변호인은 항소 이유에서 그 위증 부분 세 번째 부분에서 이 문건을 뭐 교부한 것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 문건은 소위 말해서 특별치사항에 대한 문건이다라는 걸 전제로 지금 피고인 측은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반해서 특검 측은 그거를 비상 선포문, 비상 겸 선포문이라고 전제를 깔고 기소를 하신 거로 저희가 이해가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피고인이 측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그걸 특별지시사항 문건이라고 만약에 해석할 수 있다면 과연 그 해당 부분 증언을 위증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피고인이 뭐 1심에서도 했던 주장이지만 항소심에서도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부분은 증인신문조서를 읽어보면 뭐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게 아닌 것 같고 1심에서도 비슷한 언급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피고인의 항소유예에 대한 답변을 좀 같이 그 부분 더 강조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까지 검토해서 조금 더 상호 공방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재판부가 말씀드린 성명사항과 관련해서 특검 측 혹시 뭐 이 법정에서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향후 의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피고인 측은 혹시 뭐 법정에서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지금 없습니다. 예. 예, 그러면 뭐 추가로 말씀할 건 특별히 없으시죠? 특검 측도 그렇고 피고인 측도 그렇고. 예, 몇 가지 좀 고지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원래 서간 312호에서 재판이 오늘만 이제 413호에서 진행하고 다음 주부터는 312호에서 1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법정 상황에 좀 저희 법원에 사정이 생겨서요. 계속 이 413호 법정에서 진행을 해야 될 그런 사정이 생겨서 양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선상 413호에서 413호 법정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지금 법정에 지금 정리를 해놨고요. 다시 한번 쌍방에게 모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413호 법정에서 이 법정에서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3월 24일에는 이제 CCTV 동영상을 통한 변론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피고인 측이 약 1시간 반 정도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특검 측도 한 30분 정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뭐 여태까지 진행된 걸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저 CCTV 동영상을 가지고 많은 공방이 있었고 아마 다음 주에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쌍방의 공방뿐만 아니라 재판부도 조금 뭐 확인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아서요. 오전에 그거를 진행하다 보면 좀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뭐 특별히 아까 추가 신청할 거나 더 특별히 하실 게 없으시다고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10시에 진행하는 것을 오후 2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2시부터 진행해서 그냥 오후 내내 그 CCTV 동영상에 대한 변론을 피고인 측, 특검 측, 그리고 재판부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좀 확인하는 그런 절차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길은 오전 10시간이고 오후 2시 413호 법정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구두로도 고지드리고 뭐 나중에 전산에도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의는 없으시죠? 피고인 측. 네, 뭐 실은 오전에만 진행도 가능할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해보면은 네. 오전에 1시간 반 30분 말씀하셨지만 진행하다 보면 또 늘어날 수 있고. 재판부께서도 또 궁금하신 게 있다고. 예. 그리고 뭐 오늘도 보니까는 또 뭐 오전 재판 끝나고 복귀했다가 또 뭐 그런 것도 좀 원활하지 않은 측면도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다음 기일에 특별히 이렇게 현안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시간을 넉넉하게 가지고 좀 심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 끝에 그렇게 변경하기로 한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길은 3월 24일 오후 2시 413호 법정에서 쌍방의 CCTV 동영상을 통한 변론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쌍방구도 그 다음에 어떻게 재판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좀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검 측도 재판부가 말씀드렸던 뭐 그런 성명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면 좀 빨리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전에 서로 공방이 되면 좋겠고요. 그 전에 공방이 다 안 되더라도 다음 기일에 또 추가적으로 또 저희가 좀 여쭤볼 사항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일은 3월 24일 오후 2시 413호 법정에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재판은 모두 마치겠습니다.